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 중독이라는 것은 실수를 하고 시도해도 두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단이 필드골 성공률은 50%가 안 넘는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한 골을 넣었을 때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 꽤 많은 숫자의 슛을 놓쳐서 진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클 조던이 슛을 던졌을 때 안 들어갔을 때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뭐만 기억하십니까? 그럼 마지막에 버저비터 놓고 막 먼저부터 넣고 우승하고 손 팔 벌리고 서로 끌어안고 하는 모습만 기억해요. 세상이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무리 애써도 이게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답답한 건요, 그 환경이나 상황 이런 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건 마인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요, 많은 분들에게 개그맨으로 익숙하지만 이제는 세컨더리 마인드라는 책을 통해 작가로서의 길을 걷고 계신 황현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인사드렸었고 전직 개그맨이고 지금은 책도 쓰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언론 매체에서 이제 칼럼도 쓰고 개인 투자자로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열심히 여러 가지 일 하고 있는 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예. 예전부터 저는 좀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워낙 또 제가 자기 전에 이 방송을 듣고 저희 자장가 같은 목소리 갑자기 잠이 오네요. 두 번째 책이세요, 이게요. 예, 두 번째 책이시고 오늘 제가 세컨더리 마인드를 읽고 이 안에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인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나누긴 할 건데 그 전에 개그맨 활동 하시다가 전업 투자를 하셔서 정말 투자자로서 굉장히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두시고 많은 분들의 이슈가 되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몇 년 전부터요. 예. 일단은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책 제목이 특이합니다. 세컨더리 마인드. 이 세컨더리 마인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작가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컨더리 마인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풀어서 해석하면 두 번째 마음이잖아요. 첫 번째 마음은 우리 다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인데 사실 그렇게 바로바로 되는 일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음으로 나아가서 성공으로 가는 길, 저는 그것을 이제 총칭했던 의미로 세컨더리 마인드라는 이름을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하와이 대저택님도 유튜브 처음에 하실 때 열심히 잘 돼야지라고 했지만 그거 잘 됩니까? 무조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투자할 때도 그랬고 개그맨 될 때도 그렇고. 하지만 거기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책을 덮고 떠난다면 인생의 책이 완성되지는 않겠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저는 그게 바로 세컨더리 마인드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컨더리 마인드 초반부에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나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그 일에 몰입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눈이 뒤집힐 정도로 그 일에 몰입했다. 아마도 개그맨으로서의 커리어일 텐데 어떻게 눈이 뒤집힐 정도로 몰입을 하셨던 건지 간략히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시작 단계부터 굉장히 좀 저는 개그맨 될 거나 일단 생각조차도 못 해봤고요. 감히 어떻게 저렇게 무대에 설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단 한 번도 누구 앞에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개그맨 되려면 최소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장기자랑 같은 데 나가서 뭐 이렇게 끼를 막 발산하고 막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인기가 많고 막 학생들에게 막 열광하고 하다못해 뭐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장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반장이라든가 뭐 부반장, 회장, 뭐 부회장, 뭐 과대표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을 리드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뭔가 선두에 서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무대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전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말을 잘 안 했어요. 학교에서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거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아무 말도 안 했던 죠. 근데 제 친한 친구들한테 실제로 개그맨이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은 그 말이 진짜 웃기다. 그건 진짜 웃긴데? 개그맨 되겠다는 말 정말 웃긴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원래는 대학교를 이제 원래 전공이 법학이었는데 또 학교를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을 2번 준비하고 3번째 준비할 때
느꼈던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버지 말대로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을 살아서 내가 공무원이 된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그 고민을 한 결과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거죠. 나의 장점을 한 100가지 정도를 써보자라고 해서 써봤는데 저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좀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보다도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 써서 뭔가를 이뤄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나마 장점이 하도 없으니 그나마 뭐 이제 뭐 대회 같은 데 나와서 글쓰기 상도 받아보고 그랬으니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 들어갔던 곳이 이제 극단에 한번 들어갔던 곳이죠. 네. 근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그 극단의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오디션 없음, 탈락시키지 않음, 중도 하차 없음.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하게 할 거야. 네. 우리가 자르지 않을 거야. 그건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극단에 들어가 봐야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극단이 전유성 선생님이 만든 그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이었던 거죠. 근데 그 극단에 들어가 봤더니 저는 글을 쓰려고 들어갔지만 그 극단은 이제 코미디언을 양성하는 극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글 쓰는 사람이 이 정도의 능력은 그 글 쓰는 그 능력은 뭐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극단 생활에 이제 녹아들다가 우연찮게 이제 무대에 서게 되는 날이 왔었어요. 그 무대에 딱 섰더니 제 시선이 옮겨질 때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무대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쪽을 보면 관객들이 전부 저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이 감정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에서 그날 꿈이 완전히 바뀐 거죠. 개그맨 시험을 봐야겠다. 물론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책에 쓴 얘기이긴 하니까 비닐봉투에다가 무슨 밀가루를 담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하철 내에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처럼 비닐봉투에 밀가루 넣어가지고 자 지금 마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예전에 그 좀 감성적인 상황이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 하면 난리 나죠. 극단에서 이제 하는 일종의 커리큘럼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여러 가지. 예, 5명 이상 모인 곳이면 무조건 가서 웃기고 와라. 나가 전유성 선생님의 모토였어요. 길거리 공연을 해봐라.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해봐라. 그걸 한 거죠. 말도 안 되죠. 안녕하세요도 못했던 전데 사람들 앞에서 덜덜 떨려가지고 뭐 PPT나 뭐 이런 거 발표 같은 거 한 번도 해보려고 시도도 안 하고 무슨 조를 짜서 뭔가 발표하려고 할 때 항상 뒤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지하철 앞에서 이제 그걸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이제 사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 무대 쓰기 위해서 뭐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 시간이 좀 지났더니 어느 순간 이제 다음 카페에 팬카페가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정도 담력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개그맨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 KBS 공채 개그맨 19기로 제가 데뷔를 했거든요. 2004년에. 지하철에서 그러고 있으니 공채 시험 뭐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저한테 이런 실패를 맛보고 실수를 하고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지만 결국 해봤더니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한 3번 떨어졌지만 개그맨 시험은 이제 시험 보자마자 이제 붙었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3번 떨어졌는데 처음으로 이제 성공 경험을 얻은 거죠. 야, 나도 될 수 있겠구나. 나도 개그맨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열심히 그 일에 몰입을 했던 거죠. 이 길이구나. 내가 잘하는 것은 이거였구나. 그럼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봐서 꾸준히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일에 매진했던 게 눈이 뒤집힐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경험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개그 콘서트를 안 하게 되시면서 어떻게 이제 투자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이렇게 확 정말 180도 다른 방향으로 이 어떤 계기랄 게 있을까요? 개그맨으로 평생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방송국에서 엄청나게 인정도 많이 받았었어요. 다른 길을 이제 모색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했었고 엄청나게 뭔가 몰입해서 하고 나니 결국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얘기는 이제 자기 복제식 개그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 그랬을까?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톤이에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10년 정도 보여주니까 점점 이제 식상해질 수밖에 없고 대중들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럼 나는 다른 판에 가서 또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 뭐 예를 들어 예능 진출을 모색한다거나 뭐 하와이 대저탱이 지금 하고 계신 유튜브처럼 이제 다른 걸 모색해야 되는 시간이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웃기기 힘들겠구나. 이제 새 코너가 통과가 되지 않고 개그맨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으로 직격을 맞은 거죠. 코미디를 10년 이상 해봤더니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상황. 이미 얼굴은 너무 알려져 있고 하는 것이 식상하다. 근데 식상하다는 표현을 듣는 나이대가 30대 중반이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경주용 말처럼 양 옆을 가리고 그냥 계속
여기서의 성공만이 무조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무리에 또 있어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서의 성공이 너의 유일한 성공이고 여기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인데 내가 밖에서 뭘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여기서 성공해야지 라는 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나 찍찍질하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덕분에 뭐 건강도 상당히 안 좋아졌어. 그런 걸 다 이겨내고 방송 활동을 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이겨내고 했는데 이제 나보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됐겠어요? 은둔형 외톨이가 됐죠. 집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일단 집에 빛이 들어올 수 없게 다 막았어요. 그때는 뭐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저 혼자 자취하고 있었을 때라. 끝났으니까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다 그래요. 왜 안 나와요 요즘? 황임 씨, 왜 여기서 라면 드시고 계세요? 왜 짜장면 시켜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면을 좋아해요. 그리고 짜장면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왠지 저를 측은지심으로 왜 안 나와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너 요즘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들. 와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와 저를 완전 격리시켰죠. 근데 저는 누구나 이 시기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가려져 있던 그 어둠을 깨고 나가야지 빛이 시작되는 건데 저는 이 시기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는 그럼 다음은 무엇일까? 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작이라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벼랑 끝에 서 있지 말고 그 벼랑 끝에서 한번 떨어져 보는 것은 어떠냐라고 항상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개그 콘서트를 계속 했다면 만약 벼랑 끝에서 계속 서 있었다면 그 출연료 때문에 점점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는 20년이 넘게 유지가 됐지만 사람들의 관심도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가져가는 돈은 점점 더 작아지는 시장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출연료를 받기 위해 계속 그 벼랑 끝에 있었다면 아마 다음 스텝을 밟지 못했을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떨어져야 어떻게 해서든 죽으림을 다해 이 벼랑 끝에서 다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엄청난 그 동기부여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완전 떨어져 보니 사람이 정말 뭐 제정신을 못 버틸 만한 상황에 온 거죠. 완전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 그 바닥에서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보니 결국 그게 제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참 인기가 좋았었던 그 판에 잠시 함께 했었다라는 게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주인이 아니죠.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커튼을 제끼기 시작한 거는 그럼 내 거를 해보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걸 가져보자가 이게 시작이었어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주변에서 찾기 시작한 거죠. 나는 과연 뭘 소유했던 거야?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개그맨 황현이 내 소유지만 이건 언젠간 방송국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없어져요. 무한도전도 없어졌잖아요. 개그 콘서트도 없어졌었잖아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해서 생각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광고를 찍는다거나 공연을 했다거나 출연료를 받아놨던 것, 전 특별히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돈을 뭐 흥청망청 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차곡차곡 잘 모아져 있던 통장의 이 돈, 이 시드머니들, 이 시드머니를 봤더니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소유인 거예요. 얘를 소유할 수 있겠더라고요. 돈을 소유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돈을 소유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커튼을 열었습니다. 저의 그 첫 번째 성공 경험이었던 개그맨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뭔가를 준비해 나간다면 정말 지하철에서 봉투에다 밀가루를 담는 심정으로 뭔가를 준비한다면 무조건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서 돈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제일 처음 읽었던 게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걸 처음 읽고 돈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다르게 생겼던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다라는 건가를 그 책을 통해서 처음 느꼈어요. 일단 책에 보면 세컨더리 마인드에 일단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음껏 실수하는 것, 이게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달은 시기였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시기를 회상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작가님 스스로를 실수 중독 상태에 있었다. 맞아요. 실수 중독 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도 실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와이 대저택에 나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분명 댓글로 누군가 분명히 욕할 수 있어요. 무슨 행동을 먼저 누군가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누군가 뒤에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지어 재수 없다고까지 느껴지면은 더 욕먹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손가락질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일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는 거예요. 실수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실수를 하고 그런 누군가에서 욕먹을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는 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이게 오늘의 메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밀가루를
밀가루를 비닐봉지에 넣으면서 저 사람들의 시선. 아 그거를 한번 원타임만 한 게 아니었나요? 아니 그럼요. 매일 나갔죠. 매일 지하철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문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가면서 지하철에서 오늘도 사람들한테 어르신들은 화를 내셨거든요.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러면서. 만약 그걸 무서워서 안 했다면 저는 개그맨도 되지 못했을 거고 제가 투자를 할 만큼의 시드머니에 당연히 못 모았을 거고 나는 또 어딘가에서 누구 앞에 단 한 번도 서보지도 못하고 공무원 시험을 6번, 7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저를 이제 노출시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했다면. 두 번째로 개그맨 개그 콘서트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그만 나오라라는 통보를 받고 나는 끝났어. 이게 뭐 내가 지금 내 메인 직업에서 이제 나가라고 했으니 난 어딜 가서도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다른 거에 도전을 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개그맨 이후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 잘못하다가 패가 망신한다. 너 개그맨, 너 연예인 중에 투자로 성공한 사람 본 적 있어? 이런 얘기 기본으로 달렸어요. 친구들한테 또 얘기했죠. 나 이번 투자를 해볼까 한다고. 그 친구가 아까 처음에 이 그 말 제일 웃기다라고 했던 애가 저한테 이제 개그맨 맞네 얘. 그 말도 또 하게 되고 부모님한테 그럼 난리 났죠. 있는 거나 지키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거를 제가 용기를 안 내고 다른 일 도전을 안 했다면 저희 인생 거기서 저희 커리어는 끝났을 거잖아요. 그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그 정도 돈 벌었으니까 조용히 살아. 네. 뭐 아예 그 정도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나와가지고 떨어가지고 책 팔고 뭐 강의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책을 낼 용기를 안 냈다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딘가에서 조용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아무것도 도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와이 데저텍 이제 나온 거잖아요. 책을 내고 그 이후에 하와이 데저텍이 안 나왔다면 제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를 들어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분 만에 일어납니다. 자기가 결국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실수할 용기를 안 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 중독이라는 것은 실수를 하고 시도해도 두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단이 필드골 성공률이 50%가 안 넘는다는 거 너무 잘 알죠. 마이클 조단이 16번인가 12번 정도의 마지막에 그 클러치 상황, 그러니까 한 골을 넣었을 때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 꽤 많은 숫자의 슛을 놓쳐서 진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클 조던이 슛을 던졌을 때 안 들어갔을 때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뭐만 기억하십니까? 그럼 마지막에 버저비터 놓고 막 버저비터 넣고 우승하고 손 팔 벌리고 서로 끌어안고 하는 모습만 기억해요. 세상이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슛을 던질 때 그런 생각할까요?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넣을 거야 하고 마지막 피니시까지 정확하게 하죠. 그거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거 다 들어가면 사람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시도를 안 합니까? 안 들어갈 것 같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욕하겠죠. 마이클 조던도 그 당시에 비교 많이 당했어요. 저 찰스 바클리보다 아래야. 아 맞아요. 칼말론도 있었고 네. 저 레지 밀러보다 3점 슛도 못 쏘는 주제. 맞아요. 네. 그 정도 레전드 아니야. 매직 존슨이 훨씬 더 위지. 맞아요. 뭐 이런 평가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클 조던이 생각보다 안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잖아요. 항상 시도를 했고 도전했고 뭔가 이뤄냈고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1992년 3월 2일 날 실패한 거 너 기억나? 안 해?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보면 남의 성공이 되게 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성공이 굉장히 쉬워 보여요. 저도 쉽게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갔을 거라고 아닙니다. 무조건 실패와 책상에다 머리 박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용기 내고 욕먹을 수 있는 가능성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누군가 손가락질 하든 말든 그냥 마이웨이를 그냥 갔기 때문에 그 사람 성공하는 거거든요. 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시도는 의지로부터 시작되고 그 의지는 절박함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 있어요. 네. 저도 정말 100% 200%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근데 의지가 잘 안 생겨. 근데 그 의지는 절박함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난 특별히 절박할 만한 막 인생의 위기라던가 그런 상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박함이라는 것은 저는 개그맨 되기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나로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개그맨으로 한창 인기를 얻고 거기서 이제 못 나가게 됐을 때 했던 생각도 비슷해요. 얼굴이 알려진 한물간 개그맨으로 살고 싶지 않다. 절박함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걸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페이드아웃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슬슬 하면서 요쯤에 이렇게 갈아타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더니. 완전 바닥을 쳐야 뭔가를 해내기 위한 원동력이 생기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직 배가 덜 고파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뭔가의 사업을 시작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월급이 나오는 상황까지는 그 절박함을 사실 저는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절벽 위에서 진짜 한번 떨어져야 돼요. 뭔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뭔가 새로 인생이 바뀔 거야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고 하셨다면, 뭔가를 이쪽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얻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얻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의지가 생기려면은 정말 바닥을 찍거나 바닥을 좀 더 파고 내려가야 정말 절연한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 개그맨 되기 전에 엄청 무시받았어요. 저희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황현이가 누구야? 뭐 약간 동창회 나가면 누구? 거기 가서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 황현이 우리 학교 나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마음먹었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로 진짜 살고 싶지 않다. 뭔가 절박하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뭔가로 사람들에게 인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생긴 거죠. 왜 저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그 절박함이 세상에 또 얼마나 더 있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저를 이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너의 장점을 100가지를 써보는 계기도 만들어. 태어나 저는 그걸 처음 써봤거든요. 내 장점은 무엇인가? 난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에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너의 장점 써보기 해가지고 뭐 70개 이상 써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너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뭐 정말 필요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많지만 그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근데 개그맨 이제 아웃된 이후로 그때도 안 좋은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너무 얼굴이 알려지고 이대로 끝이구나. 야, 이제 또다시 부끄러운 자식이 될 것 같고, 친구들이 인기가 떨어진 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이제 돈도 있는 걸 다 쓰면 어떡하나. 안 좋은 생각들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니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바닥을 다시, 이 벼랑 끝을 다시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마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생긴다는 거죠. 개그할 때도 느꼈고 투자할 때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움직인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인생의 철학자를 한 명 딱 정해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산다. 그 철학자를 바로 쇼펜하우어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쇼펜하우어를 멀리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한번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싶네요.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철학자 한 명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생에서 찾기 힘들어요, 그런 분은. 몇천 년 축적된 분들 중에 한두 명 계신 거기 때문에 현생에서 물론 좋은 분들도 많고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지만 정말 원사이드하게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랑. 왜냐면 대화가 되는 순간 생각이 다르면 또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사이드하게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인생을 함께 사는 건 엄청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철학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에 맞는 철학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하고, 저는 개그맨 일이라는 걸 했지만 사실 저는 개그맨이라는 일에 잘 맞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약간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하루에 3시간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내한테도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예. 되게 고독을 좀 즐기는 편이고 누군가와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여행을 항상 혼자 다녔어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지만, 근데 이런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책을 막 이제 읽고 하다 보니 쇼펜하우어가 이제 그런 저와 성향과 뭐 외로워져라, 뭐 외로움을 즐겨라, 뭐 약간 이런 얘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뭐 약간 이런 내용들이 너무 와닿고, 고독이 주는 즐거움을 즐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제 인생에 죽은 자와의 대화를 1번으로 뽑는 게 쇼펜하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쇼펜하우어를 멀리 해야 될 때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갑자기 내 의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해야 될 때는 약간 쇼펜하우어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는 잠깐 멀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싸워요.
어려워요. 청년 세대의 시작은 쇼펜하우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쇼펜하우어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안정된 생활에서 나는 과연 뭐가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쇼펜하우어와 친해져야지 지금 20대가 갑자기 쇼펜하우어와 지금 바로 친해져 버리면은 세상을 약간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책에다 그 얘기는 썼어요. 쇼펜하우어와 친해질 땐 조건이 있다. 지금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는 약간 좀 멀어져. 단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분과 절친이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갑자기 딴 길로 탁 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주식 투자로 해서 사실 개그맨으로서 그 오랜 시간 이룬 경제적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언젠가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작가님 나오는 TV인지 유튜브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 우리가 진짜 주식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면 잘 아실 겁니다. 주식은 내려갔을 때 저렴한 가격에 사서 올라갔을 때 비싼 가격에 팔아야 수익을 얻는 게 주식이잖아요. 근데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보통은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막 나가서 막 뛰고 손을 묶고 이런 에피소드를 아내가 저한테, 저도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주식을 오래전부터 했었으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됐으니까 그때 얘기를 잠깐 한번 더 해주시네요.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다 끝내놨어요. 2011년도 초반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다 완료를 해놓고 전 사실 떠나려고 그랬어요. 이게 한 투자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그런 날마다 한국에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옛날부터 좀 친하긴 하고 뭐 방송 때문에 알았던 분인데 뭐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이제 투자로 인해서 이제 외국에 이제 사시는 분. 그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 본업은 육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투자자세요. 되게 유명한.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위기 때마다 이제 한국에 오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IMF 이후에 와서 엄청나게 또 수익을 거뒀. 서프라임 모기지론데 2009년 뭐 이때 와서 또 큰 수익을 거뒀. 그다음에 세 번째 들어온 게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중간에 잠깐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좀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나 이런 문제, 그러다 뭐 갈아타기나 이런 문제, 그러면서 또 올인을 계속해서 올인에 그 배수로 또 올인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아. 월세를 받아도 뭐 연간 뭐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받는 게 아니라 또 강남 쪽에 그런 부동산을 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살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제가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식 투자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어떠냐.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엄청 그 수가 굉장히 적다. 근데 너의 성향을 뭐 옛날부터 봤는데 너는 잘 맞을 수도 있다. 뭐가 잘 맞느냐는 얘기를 뭐 물어봤더니 너의 성향은 사실 뭐 진득하게 앉아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런 거는 넌 박살이 날 수 있으니 나처럼 어느 정도의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막 이제 코스톨라니 책부터 시작해서 현명한 투자자 엄청나게 이제 주식 관련된 책들을 이제 그때 이제 파기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더니 그때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 뭐 중반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부를 끝내놨더니 항상 저는 이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뭔가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그맨 때 그걸 해봤기 때문에 개그맨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극단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이상 반 했고 투자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도 대학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내가 여기를 마스터해야지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역시도 뭔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뭔가 무조건 2년 정도는 무조건 내가 파고 나서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그게 저의 정말 성공 방정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정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주식창을 보다 보니 미치겠는 거죠. 그렇죠. 얘는 계속 우상향해요. 뭐 테슬라가 얼마 올랐어요. 뭐 애플이 얼마가 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예요. 다음날 신문 보면은 정말 그 신문 찢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너무 이거 근데 이게 부동산처럼 뭐 이게 진득하니 이렇게 기다려서 뭐 지가의 상승, 뭐 나라에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거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얘는 미시로 들어가가지고 디테일하게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매일매일 그 가격이 눈에 보이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저의 성공 방정식이 아니었던 거죠.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면 될 거 같고 미치겠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용산역으로 나가서 뛰었어요. 용산역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었어요. 막 이러면서 사지 마! 니 따위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야 지금. 뭐 이러면서 뛰고 찬물로 한겨울에 막 찬물로 샤워하고 그리고 막 손을 묶었죠. 이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묶고 이게 한쪽 묶고 이게 또 이쪽을 쓰잖아요. 그 이쪽을 더 묶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이렇게 다시 묶고 막 제가
너무 사고 싶어. 주식 너무 사고 싶어. 아 테슬라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들어왔어요. 네. 오빠 새 코너 지금 준비하냐고. 아니야. 뭐야 이러면서 계속 버티고 손도 묶어보고 찬물 샤워하고 거의 뭐 매일 밤 책상에 머리 박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사실. 왜냐면 결과로만 이제 뭐 요즘에 뭐 신문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뭐 단어가 또 예능에서 한번 나오면서 뭐 100억 막 이런 것만 계속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었죠. 예, 그 뭐 맨날 머리 박고 친구들 못 만나고 막 하루에도 막 감정이 한 30번 40번씩 변하고 샀어야 되는데 다음날 일하면 안 사길 잘했다. 그 다음날 또 일하면 샀어야 되는데 안 사길 잘했다. 그만 내가 사랬잖아. 아니다. 다행이다. 이번엔 좀 떨어지. 사람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무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 먹은 게 정말 그분의 말처럼 사이클에 투자하는 게 이게 나한테 맞는 장이구나. 그 매일매일 이걸 들여다보는 건 나한테 맞는 시장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계속 나한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얻은 답은 저에게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 저에게는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하락장에만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좀 한 발짝 멀리 떨어지다 보니 2020년 3월이 온 거죠. 그때 막상 그거 오잖아요. 또 손을 묶어요.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이거 사야 되는데? 잠깐만. 못 살 것 같아. 사셨죠 그때 결국 샀죠. 와 사자의 심장으로. 그때 이제 돈을 5개로 쪼갰는데 처음에 3개로 쪼갰다가 안 되겠다. 3개로는 못 넣겠다. 5개로 쪼갰어요. 네. 가지고 있는 돈을. 그것도 10개로 쪼갰다가 이렇게 하면 주식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해가지고 다시 5개로 쪼갰다가 다시 3개로 쪼갰다가 다시 5개로 쪼갰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총 5개로 쪼개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 돈을 투입을 시작했어요. 그 운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용기가 나는구나. 이 상황을 이 용기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뭐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고 생존을 위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나는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두려움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오시면서 거의 항상 함께 하셨을 텐데 어떻게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고 어떻게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두려워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두렵고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 주시면 어떨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고 제가 또 요즘에 이제 경제적 자유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까라는 두려움에 한번 휩싸여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됐으니 이제 우리 가족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저와 아내와 제 아들이. 그리고 나서 일을 한번 완전히 끊어본 적이 있어요. 일을 아예 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예 글도 쓰는 것도 멈춰보고 아무것도 안 해봤더니 그거 먼저 인생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예능에 예전에 나갔을 때 뭐 사람들이 누가 좋아할까 이런 말 하는 걸 돈 벌었다고 나와서 떠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 어느 한 예능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오면서 뭐 세 자릿수의 때 막 금액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예능 같은 건 아예 안 나갔어요.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일을 아예 안 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정의 내린 경제적 자유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겠다라는 게 저한테는 경제적 자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자유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때 또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각이 바뀌었죠. 그럼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은 사람인가라는 이제 출발을 또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업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방송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시사입니다. 정치 시사 이야기를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신문 보는 것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제가 하루에 일간지를 매일 3개씩 읽게 아버지의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딱 한 달 전부터 시사 정치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아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그거 같아요. 이걸 이겨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렵습니다. 아마 하와이 대저택님도 좀 두려우실 거예요. 언제 꼬꾸라지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또다시 뭔가를 다시 이루어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그냥 마주하면 그뿐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 두려움인데 내 안의 두려움과 내 밖의 두려움이에요. 내 안의 두려움은 나가서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럼 저런 것까지 하고 그래. 날 바보같이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이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누구의 말 때문에 못하고 누구의 행동 때문에 못하고 누구의 손가락질 때문에 못한다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셔야 뭔가 이 두려움을 깨어나올 수 있는 거고, 밖에서 할 수 있는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두려움들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댓글들, 아유 그게 이게 재밌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아유 저러고 산다, 뇌가 없냐, 뭐 이런 말들, 뭐 이런 반응들 언제 어디서든 산재에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전 세계적인 철학자, 과학자, 유명한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분들도 다 이런 반응을 딛고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나서 성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한다?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그 두려움을 마주보는 것이 그 실수를 하려는 용기를 내는 것, 뭔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당연히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의 시작이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욕할까 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것,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 시작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마주하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바라겠고, 막상 마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앞에서 멀리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제자리에 있는데 앞으로 더 나가려고 그래. 그럼 저한테 할 말이 뭐예요? 야, 그게 되겠냐? 앞으로 나가는 게? 그거 되거든. 그럼 얘는 점점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과.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 근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거든요. 누군가가 잘 됐어요. 그럼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 이 사람을 내려앉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 사람을 말로써 내려앉히려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에 마주해야 됩니다. 마주해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걸 여유롭게 웃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들은 손가락질하다가 사라지기 마련. 다른 손가락질할 때를 위해 찾아 떠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지금 또 말씀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쇼펜하우어의 한국 제자 공식 한국 제자 어우, 영광이네요. 역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인사이트와 작가님만의 또 이 일상에서의 그 경험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들으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실, 책에도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생각보다 도전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보다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도 없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 책에서. 제가 약간 좀 직설적인 걸 좋아하나 봐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재수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그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개그를 할 때도 그랬고,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좀 이 현직에서 뭔가 움직일 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코미디를 만들고, 사실 코미디를 하는 게 투자보다 더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개그 짜는 게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새 코너를 짜는 건 맨땅에 헤딩이거든요. 뭘 웃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 뭘 해야 돼. 근데 약간 투자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과거가 있고, 지표가 있고,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성공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싸움이라면, 여기는 그냥 맨땅에 헤딩인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나온 히트 코너를 따라야 보면 표절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완전 새로운 걸 하려니 아예 그냥 맨 땅에서 새로 부딪혀서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개그 코너를 해서, 뭐 다행히게도 뭐 그때 당시에 반응은 뭐 황현희식 개그다, 뭐 약간 멀쩡한 얘기하고 정장 입고 나오면서 자기만의 개그를 한다라고 당연히 감사한 표현을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랑 같이 코너를 하거나 뭐 같이 뭔가를 이제 뭐 물어보는 후배는 제 뭐 이런 노하우들 다 오픈했어요. 이렇게 해서 공감대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하거든요. 그 뭐 듣기 싫다는데도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다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오픈해요. 다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그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게 제 친구들한테도 맨날 제 친구들 뭐 단체방이 있고 저랑 뭐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 5명 정도 있는 방에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 야 현이야 뭐 이거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제가 다 얘기해요. 방송에서는 뭐 사실 종목 얘기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거든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2020년대 초반에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야 지금은 뭘 사야 돼, 뭘 해야 돼, 지금 이거 사야 돼,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그 친구 그냥 트레이딩 하는 주식 사가지고 박살났거든요. 얘기를 해줬죠. 설득을 해요. 술 마시면서 막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볼게. 안 합니다. 느꼈죠 그때. 개그할 때도 느꼈고 투자할 때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뭔가 이뤄낸다면 독보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 기회라는 걸 몰라요. 집에서 생각만 하다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실수할 용기를 내라시라고 한 거예요. 거의 안 된 친구들이 99%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하고 해 나가서 나아가려고 도전하는 친구보다 생각만 하고 안 하고 나서 내가 그거 하려고 했었잖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내가 97년도에 살려고 했었잖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로 내가 애플 살려고 했잖아. 2013년도에 내가 테슬라 살려고 했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개그맨 친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슷해요. 잘 안 풀린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에요. 야 저거 내가 대학로에서 한 거야. 내가 저 아이디어 낸 거야. 저거 내가 짠 거잖아. 저거 내가 생각했었던 거야. 이런 애들이 제일 안 돼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거 살려고 했었잖아. 아파트 내가 살려고 했었잖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99%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움직인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게 이 책에 썼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와이 대저택님처럼 이렇게 직접 유튜브로서 움직이시고 하려고 계획하시고 또 여기 직원분들도 다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명도 다 일일이 하셨을 거고 이런 거 세팅도 하셨을 거고 엄청나게 어렵고 귀찮고 힘들고 시행착오를 겪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을 안 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 말은 쉽습니다. 내가 그거 하려고 했었잖아. 내가 유튜브 하려고 했었잖아. 아, 내 저거 뭐 그거 살려고 했었잖아. 애플 살려고 했었잖아. 생각보다 안 합니다. 그러니 뭔가를 틀을 깨고 두려움의 벽을 깨고 나오셔야 된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면 그 1%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컨더리 마인드의 저자시죠. 황현희 작가님을 모시고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는 책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조금 더 친절하고 공감이 가게끔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세컨더리 마인드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여러분께 크게 좀 깊이 공감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 하와이 데저텍 스튜디오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주십시오. 자주 뵙겠습니다. 제가 당분간을 책을 낼 계획은 없지만 오늘 이야기 너무 좀 즐거웠고 또 너무 또 잘 이끌어 주셔서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